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지역의 집값 폭등에 대해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 극약 처방을 내린 정부가 오늘 긴급하게 농림축산식품부의 호남 이전이라는 또 다른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과 다음 연계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농림부가 전북 남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지금 심각한 경제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연초 2%대 성장해서 최종적으로 0%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가장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 폐업한 개인, 법인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폐업하지 않은 개인 자영업자도 76%가 월 수익이 1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가 공실률도 많이 늘었는데 심지어 서울에도 시청 주변 상가 공실률이 20%, 강남이 15%에 달합니다. 거리를 다니면 임대문해라고 붙여진 상가가 수두룩합니다. 상가 공급 초과의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영업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 경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올해 건설사 폐업은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214개로 전년 196개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종합건설사의 법정 관리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만 11개사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연말까지 종합건설사 33개사가 부도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건설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30대 건설사 중 11개사가 부채 비율 200%를 넘어섰습니다. 종합건설사 1개 업체가 폐업하면 하청업체 50개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실로 건설 경기는 지금 바닥에 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해도 실제로 불경기 체감 정도는 판이합니다. 부자나 고위공직자는 불경기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반면 일상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심각합니다. 한 가지 통계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중산층의 기준은 다양합니다만 NH투자증권이 발간한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2013년 55%에서 10년 후 2023년에 59%로 늘어나 약 4.4%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올해는 61%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산층의 46%는 자신을 스스로 하층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33%만 중산층이고 57%가 하층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이 그렇다고 느낀다는 거죠. 이 정도면 OECD 38개국 중에서도 바닥권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하층인 것만큼이나 하층이라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러한 인식은 개인 간, 지역 간, 세대 간 위화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종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 통합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자신이 중산층 기준에 속하는데도 하층이라고 느끼고 불안해하거나 혹은 불만에 가득 차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대출 비용과 사교육비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교육비를 논외로 한다면 부동산 대출을 갚느라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무주택자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작년 우리나라 무주택자는 약 44%,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서울 시민의 52%가 무주택자입니다. 대략 전체의 절반,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집이 없습니다. 서울의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65%는 집이 없고 집이 없는 신혼부부 57%는 자녀가 없습니다. 집이 없으면 애를 낳기 어렵다는 것이죠.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인구 감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은 걸려도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3단 논법으로 추론하면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도 그렇지만 주택도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합니다. 서울 강남북의 아파트 가격은 평당 3배 차이가 납니다. 같은 서울인데도 말입니다. 그럼 사람의 자질이나 인격도 3배 차이가 날까요? 누가 그렇지 않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서울과 지방, 강남과 지방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서울 전체를 두고 지방과 단순 비교하면 2015년 지방의 집값은 서울의 40%였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2025년 1분기에는 지방의 집값이 서울의 24%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평당 기준이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차이가 날 겁니다. 지방의 아파트 4채를 팔아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방에서 아파트 10채를 팔아야 하겠지요. 서울이 점점 공산국가 북한의 평양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아무나 이사 가지 못하는 평양 말입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 것이나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나 이사 가지 못하는 결과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대체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것은 맞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면 그 상승률은 미미하고 심지어 대구 경북, 전라남북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 자체가 불경기이니까 소득으로 집을 사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각한 불경기 속에 유독 서울 지역만 아파트 가격 폭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등은 당연히 수도권 전체로 확대될 기세입니다. 아니 벌써 인근 경기 지역에 불이 올마붙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정부는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과거의 개인의 소득이나 신용에 따라 그리고 집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 대출을 해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 소득이나 부동산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한 대출의 최고 한도는 6억입니다. 그것도 2주택자부터는 불가능하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매도하고 새로 산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3년간 주담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담대 만기도 최고 30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담보 일반 대출을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이 낮아지고 생애 최초,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과 같은 디딤돌 정책대출의 비율과 금액도 낮아지게 됩니다. 하반기 스트레스 DSR의 총량도 기존 액수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정책은 발표 다음날 6월 29일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결국 정권까지 넘겨주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례가 없는 초강수 정책입니다. 그럼 서울의 집값, 구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로 올랐을까요? 6월 4차주의 서울 지역 전체로는 전주 대비 0.43% 올랐고 강남 3구는 0.8% 정도 올랐습니다. 심지어 마포구, 성동구는 1% 가까이 급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 9월 2주차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그야말로 2020년 패닉바잉 공포구매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둔다면 서울 한강벨트 지역은 단순 계산해서 1년 후에 50% 상승, 다시 말해 20억짜리 아파트가 30억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집 한 채로 1년에 10억 원을 벌게 됩니다. 수십억 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집에서 잠만 자고 있어도 하룻밤에 1,000만 원을 벌고 신축 아파트는 일주일에 몇 척씩 올라가는 공자와 예수가 다시 태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하고 이후에 금융, 세제 부분에서 다른 조치가 나오겠죠? 그럼 서울 집값이 잡힐까요? 집값 상승률이 낮아지면 상황이 종료되는 건가요? 집값이 잡히면 무주택자나 청년은 그렇게 오른 집을 과연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서민들은 불안한 마음이 안정되고 청년들은 집을 사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서울 시민은 1등 시민이고 지방의 주민은 2류라는 인식이 굳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는 주담대 6억 원 제한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고도 바로 농림부의 지방 이전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방 중에서 호남, 그 중에서 광주나 전주와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남원이라는 비교적 소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일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남원은 광주, 전주, 여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전북 남원 이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주는 걸까요? 다시 말해 그 다음 정책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대출 억제에 이어 세제 보완,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와야 하고 그 이상으로 또 다른 수요 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수요 억제를 넘어선 중요한 정책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야심만만하게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맞닥뜨리게 된 서울 지역 주택 가격 급등을 맞이하여 노무현 정부 이래 각 정부가 실시한 너절너절한 짜깁기 부동산 미시 정책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처럼 거대 청사진, 그랜드 디자인을 통한 거시 정책을 지향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단지 한국이 가진 문제들을 처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박정희 정부 이래 대한민국 제2도약을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방향 전환을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인덕정TV 박재석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